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7일 새벽이 됐습니다. 전우식입니다. 저는 우리가 내각질을 절대 할 수 없는 이유로 국회의원들이 자질을 댑니다. 내각질하기 위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적어도 내각을 구성할 능력 있는 인재가 의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장관과 정무차관. 그러니까 정당마다 거의 한 3, 40명의 인재가 필요하죠. 부처의 장관들은 자기 소관의 업무에 정통해야 하는 한편 국무위원으로서 국가적 어젠다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을 갖춰야 합니다. 총리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같은 이유로 제가 문 대통령을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점은 바로 인사입니다. 이 인사 문제는 단순한 용인수리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문 대통령의 선택의 범위에 있는 인사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전지전능한 사람이라서 이 만기칠람을 하거나 지식이 아주 풍부해서 장관이나 수석들에게 일일이 지침을 내릴 정도라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리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역사상 위대한 지도자로 인정받는 분들은 지식은 풍부했지만 하나같이 인재를 잘 골랐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자신을 반대하는 이들까지 필요하다면서서 뛰어난 용인수를 보여준 리더입니다. 대통령제에서는 무엇보다 총리 장관들을 잘 뽑아야 합니다. 장관들 수석들을 비롯한 비서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모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소명의식을 가진 정치인이든 전문적 지식으로 무장한 관료든 가장 필요한 것은 공사를 구분하는 태도와 그리고 아첨을 모르는 강직함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정치인들이 너무 많이 장관직을 비롯한 고위직을 맡았습니다. 게다가 관료 출신들까지 공적 마인드가 부족한 것은 물론 아첨으로 일관하는 게 너무 자주 드러났습니다. 우리 고관 대작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첨을 하지 못하면 고관 대작이 되지를 못하죠. 수많은 인재들 중에 하필이면 저런 사람을 골랐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게 한둘이 아니니 말입니다. 요즘 장관들 인사청문회에서 보았듯이 함량 미달의 인물을 감히 한 부처의 장으로 지명하는 것은 국민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역사에 죄를 짓는 일입니다. 어쨌든 문정부 4년간 야당의 반대에도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인사는 무려 21명이나 됩니다. 노무현 정부는 3명, 이명박 정부는 17명,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10명이었으니 그 세 정부를 합친 숫자 30명과 비슷합니다. 올해만 이미 박범계, 정의용, 황희등 3명이 임명됐습니다. 과연 그들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할 정도로 전문적 지식과 도덕성을 갖춘 인물일까요? 문 정부의 인재풀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문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고집으로 임명했던 장관들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강경화, 유은혜, 김연철, 박영선, 조국, 추미애, 이인영, 변창흠 이분들 중에 아직도 장관직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중에는 상당수는 장관으로서 자질 부족을 드러냈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 중의 한 사람 정의용은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입니다. 그는 원래 통상 전문가였죠. 그런데 문정부 출범 때 국가안보실장이라는 중책을 맡았습니다. 안보의 문외한이 말입니다. 당시 남북대화 전문가인 서훈이 국정원장 그리고 대통령 통역을 담당했던 강경화가 외교장관에 앉았습니다. 제게는 셋 다 의외의 인물로 보이는데 아마도 문 대통령과 코드가 맞았다는 게 그들이 벼락 출세 이유가 아니었을까 짐작합니다. 결국 강경화 외교장관은 어진에는 아주 능숙했지만 4강 외교에는 경험이 없어서 외교는 청와대 안보실장이 주도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정의용의 역작이 있다면 그건 단연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일 것입니다. 세계적인 쇼를 벌인 것인데 평가는 보는 이에 따라 아주 다릅니다. 단적으로 문 대통령은 아직도 싱가포르 회담을 엄청난 성과로 포장하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트럼프와 김정은이 벌인 사기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각을 바꾸지 않고 있죠.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춰 정의용을 외교장관에 기용하는 것을 두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결국 그 예상을 벗어나지 않아서 한미 관계는 생각보다 더 큰 균열이 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용은 한미 관계뿐 아니라 한일 관계까지 삐걱거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런던에서 현지 시간으로 5일 열린 정의용과 모테기 도시마스 일본 외무상 간의 첫 회담은 불과 20분이 지나지 않았지만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우리는 회담에 적극적이었다는데 일본은 시간을 내기 어렵다며 확답을 하지 않다가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직전에 가서야 회담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그래 한미일 회담 마치고 두 사람이 대화하자 이렇게 합의한 거죠. 대부분의 언론은 두 사람이 악수조차 하지 않은 걸 주목했습니다. 그동안 모태기는 정의용과의 전화통화조차 거부했죠. 사실 따질 일은 우리가 훨씬 더 많은데 말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부터 독도에 대한 교과서 기술 문제까지 한둘이 아니죠. 한일 관계가 이처럼 경색된 데는 문정부의 반일 문제도 있지만 미국의 뒷배를 믿고 설친 아베 신조와 스가 요시히데 내각의 노골적인 혐한도 중요한 원인입니다. 특히 2년 전 7월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는 광복 후 최대의 반환 정책이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한일 관계는 정의용에게도 이제 숙제가 되었습니다. 이 미국 바이든 정부는 한미일 삼각 공조를 복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문 대통령이 지금 개인적 감정을 앞세울 처지가 못 되니 말입니다. 지금은 조국이 설사 청와대 참모로 있더라도 죽창과 같은 소리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어쨌든 두 장관은 위안부 문제 그리고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 현안을 둘러싸고 서로 할 말만 한 모양입니다. 언론은 회담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런던의 20분 한일 외교장관 만남을 두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일단 꽉 막혔던 양국 고위급 소통에 물꼬를 텄다. 사실 한일 외교장관 회담보다 정의용에게 더 중요한 문제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압박입니다. 이 블링컨은 런던 시간으로 4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어떤 기본적인 기준과 규칙들이 있다. 동맹국들이 이런 높은 기준을 지키는 것을 보고 싶다. 말하자면 한국이 동맹으로서 중국의 반시장 정책에 맞서 싸워달라는 것입니다. 자유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인권이라는 기본 가치를 중심으로 대중국 경제 전선에 동참을 하라는 압박입니다. 블링컨은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도 동맹국들이 중국과의 관계를 끊으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무역과 통상 분야에서 근로자들의 권리, 환경보호, 기술 탈취 등의 문제에서 개선을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백신에 대한 언급입니다. 블링컨은 쿼드 가입국인 호주, 일본, 인도를 일일이 하나씩 거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쿼드 파트너들과 전 세계 백신 생산과 보급 증가를 위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이쯤 되면 노골적으로 한국을 물먹인 것입니다. 백신 가뭄의 고통에 빠져있는 우리를 말입니다. 저는 문 대통령이 바이든 정부에게 싱가포르 회담의 성과를 이어나가야 된다는 턱도 아닌 주문을 한 것부터 엄청난 실책을 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표현대로 자해를 한 거죠. 게다가 중국 견제에 총격전을 펴고 있는 바이든 앞에서 문 대통령은 시진핑과 먼저 통화하면서 공산당 등린을 축하했습니다. 보아오 포럼에 참여해 시진핑의 구동존의를 찬양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21일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자, 다시 문 대통령의 인사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언론은 청문회를 마친 장관 후보자 5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야당으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죠. 노영무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이 셋을 끝까지 밀어붙일 것인가? 이 청와대가 지금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 사람의 도덕성은 이미 청문회 이전부터 각종 의혹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다 이 민주당 새 지도부도 청와대의 눈치를 보다가는 오만과 독선이 여전하다는 말을 들을 게 뻔하니 이 세 명을 그냥 눈 감아줄 수도 없게 됐습니다. 해외 세미나 때마다 가족을 동반한 문제부터 다운 계약서 등 비리 의혹이 한둘이 아닌 임혜숙 후보자와 이 도자기를 이삿짐으로 들여와서 그리고 외교 행랑으로 들여와서 판매까지 한 박준영 후보자는 사실 해외 토픽감입니다. 임혜숙은 남편의 논문 상당수가 공동으로 승에 드러나
휘리 부인이냐 하는 비아냥을 받았습니다. 박준영 후보자의 아내가 가지고 온 1250점이나 되는 도자기를 두고 밀수라는 지적과 함께 왕궁에서 살았느냐 하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곧 당의 입장을 정리하겠다는데 문제는 문 대통령입니다. 청와대는 국회에 공인 업무가 있다고 말하지만 문 대통령으로서는 민주당의 비토는 바로 우리 임대기의 가속화되는 걸로 비칠 테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아직 빅2가 남았습니다. 이 김부겸 총리 지명자와 김호수 검찰총장 지명자입니다. 김부겸 총리 지명자는 인준 표결을 하니 절대 다수의 민주당이 당연히 통과시키겠죠. 김호수의 경우는 아마 좀 더 시끄러울 겁니다. 그는 이승윤과 결은 다르지만 문 대통령의 호위무사가 될 것이라는 것은 천하가 알고 있으니 말입니다. 어쨌든 어제 열렸던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부겸은 문자 그대로 바짝 몸을 낮췄습니다. 여당 의원 질문이사 의뢰의 칭찬 일색이지만 야당 의원의 질문 역시 김부겸이 동업자였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해주는 수준이었습니다. 참 동업자의식 대단합니다. 그런데도 김부겸 지명자는 자동차 32번의 과태료 체납 전력에 대해 부끄럽다는 말을 3번이나 연발해야 했습니다. 자, 한 문제만 더 짚고 마치겠습니다. 요즘 민주당 대권 주자들이 포퓰리즘이 선을 넘고 있습니다. 지난번 서울 부산시장 선거에서 이 남자, 그러니까 20대 남성의 입안이 두드러지자 청년층을 대상으로 현금 지원 공약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테이프는 역시 이재명 지사가 끊었습니다. 그는 4.1 고졸 취업 전 업무 협약식이란 데서 이 4년간 대학 다닌 것하고 4년간 세계 일주를 다닌 것하고 어떤 게 더 인생과 역량 개발에 도움이 될지 각자 원하는 대로 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대학에 지나가지 않는 청년들에게 세계 여행비 1,000만 원을 지원해주면 어떨까 싶다.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턱없이 높죠. 72% 정도입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전문직 합당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얻는 것과 여행에서 얻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도 그 둘을 비교하면서 대학 안 가면 1,000만 원 준다는 식의 발언을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명백한 매표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작년 고교 졸업자 50만 명 중에 28%, 14만 명이 대학에 지나가지 않았으니 이재명의 제안을 실천하려면 한 해 1조 4천억이 됩니다.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가요? 그런데 이런 매표 행위에 이낙연 전 대표가 가세했습니다. 이 군 가산점 제도 부활이 최근 논의되자 그는 자신의 유튜브에서 이런 제안을 내놨습니다. 징집된 남성들은 제대할 때 군 가산점보다는 사회 출발 자금을 한 3천만 원 장만에 들였으면 좋겠다. 그는 군 복무가 인생의 보탬이 되도록 배려하면 어떨까라고 덧붙였습니다. 돈만이 배려를 하는 겁니까? 참 대단한 발상입니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한 해 5조 원에서 6조 원 정도 예산이 될 텐데 그 재원은 도대체 어디서 마련해야 합니까? 무엇보다 군 가산점은 1999년 헌재에서 성차별 등의 이유로 위헌 결정을 받았는데 그 논리대로라면 3천만 원 현금 지급 역시 위헌입니다. 정세균 전 총리도 이 청년들을 위한 제안을 내놨죠. 그는 20살이 되는 사회 초년병들에게 1억을 지급하는 미래 씨앗 통장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모든 신생아가 사회 초년생이 됐을 때 부모 찬스 없이도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20년 적립형으로 1억을 지원하는 정책을 설계 중이다. 설계 중이라고요? 그런 설계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작년 신생아는 27만 명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들에게 20년 뒤에 1억씩 지급하려면 연 3% 복리로 계산해도 한 사람당 5천만 원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연 13조 5천억이 소요됩니다. 이 돈은 도대체 어디서 마련해야 합니까? 정말 대단들 합니다. 명색이 이 나라의 총리를 지낸 분이 2분이며 한 사람은 현역 도지사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치인들의 수준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정책을 내놓을 때 그 재원에 대한 아무런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 한국경제신문 일면 헤드라인이 이렇습니다. 소득 상위 5%가 세금 65% 내는 나라. 이 신문은
문재인 정부가 고소득자에게 핀셋 증세를 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문 정부는 소득세율을 2차례 올려 최고 49.5%인데 이는 OECD 평균을 훌쩍 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문 정부는 늘 세계 최고 세율과 비교를 하죠. 반면 소득 하위 37%, 700만 명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제자입니다. 게다가 이제 소득의 재분배를 넘어서 재산의 재분배라고 해야 할 세금 편중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종부세는 원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목적으로 고안된 세금인데 이제는 부동산 소유에 대한 징벌적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인별 부과를 하는 게 아니라 가구별 부과를 하는 종부세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다음 정부에 가장 피해를 주는 것을 재정 파탄과 그 원인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친노조 정책으로 노동개혁을 하지 못한 것, 그리고 탈원전 정책, 한미동맹 파괴로 무너진 안보,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파탄 등 무수하죠. 다음 정부를 옥죄할 문 정부의 실정은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회복이 어려운 것은 바로 재정 파탄입니다. 이 곳간이 비었으니 다음 정부의 손발도 묶였습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재정 건전성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나라 빚 증가는 너무 가팔라서 국가 채무는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에서 올해 965조 9천억으로 급증했습니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48.22%로 재정 건전성 기준 40%를 훨씬 초과했습니다. 게다가 하반기 추경을 한 차례 더 한다면 그렇지 않더라도 문 대통령이 약속한 국민 위로금이라도 지급한다면 천조가 되는 것입니다. 올해 또다시 슈퍼 예산을 편성할 것이고 그리고 대선 전에 앞다투어 돈을 마구 풀자고 될 테니 다음 정부는 어쩌면 1100조를 훨씬 넘는 국가 채무를 안고 텅 빈 곳간을 쳐다보는 신세가 될 것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내놓은 국가 채무 관리 계획에 따르면 차기 정부가 출범하는 2022년 국가 채무 비율은 51.4%, 그리고 2024년에는 58.7%입니다. 60%에 근접하죠. 세계 3대 기축 통화 중에 하나인 유로화를 가진 유럽연합 EU의 재정 준칙은 국가 채무 비율 60%입니다. 기축 통화가 없는 우리는 40%라야 재정 건전성이 확보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EU의 60% 재정 준칙을 넘어설 가능성이 아주 농후해졌습니다. 복지 구조 조정을 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말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가계부채가 이미 2000조가 되어 뇌관이 되어 있습니다. 공기업 채무와 연금 충당 부채까지 합친 국가 부채는 이미 GDP의 100%를 넘고 있습니다. 2000조가 훨씬 넘는 거죠. 한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은 늘 혹세무민하는 정상배들입니다.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고민하지만 정상배는 다음 선거를 고민합니다. 지금까지 전원책이었습니다.